남을 도와주는 행복, 세상을 바꾼다는 자부심. 표면적으로 보면 경찰은 범인을 잡고 예방하는 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경찰로 살아보니 이런 봉사와 헌신보다 더욱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봉사와 헌신만 하고 살아도 나의 생활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나의 활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세상에서 직업 자체가 봉사이자 헌신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경찰만큼은 직업이 봉사이자 헌신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구현하는 직업, 바로 그것이 경찰이다. 비록 경찰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그 직업이 가진 본질을 떠올린다면 다시 태어나도 경찰이라는 나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프로듀싱할 때 이 콘텐츠가 얼마나 사람들과 친밀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웹에서 검색을 하곤 합니다. 어떤 직업이 다시 태어나도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걸 검색하고 나니 경찰이라는 직업이 가장 많이 검색어에 걸렸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건 현재까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부터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뜻밖에도 경찰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경찰로 살아볼 수는 없지만 30년간 형사의 길을 걸어오셨고 10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했던 범죄 사냥꾼 탱크 이대호 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사님을 여기서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탱크캅 경찰관 이대우입니다. 오늘은 형사님이 아니라 저자로 저희가 초대를 해드렸는데 오늘 책에서 읽고 싶은 구절을 부탁드렸는데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책 이름처럼 네네. 가장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구절을 택했습니다. 네, 현재도 현업에 계시고 현장도 여전히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완전하게 예전처럼 예. 현장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네네. 지금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책까지 쓰시게 돼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찰관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네. 어떤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간접적이나마 예. 제가 경험했던 경찰 생활을 글로써 알리고 우리 경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접할 수 없는 경찰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좀 더 가까운 현장을 저희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범죄 사냥꾼 탱크캅, 탱크 형사 경찰관인 이대우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키워드는 형사 또는 우리 경찰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 될 수도 있는 키워드, 의심, 기지, 경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의심을 택했습니다.
교통사고일까? 연쇄 살인사건일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3,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에서 과연 강력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와 같이 많은 교통사고 사망사건 속에서 강력사건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근무하던 때입니다. 강력팀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그 분들에게 그 자릿세를 뜯고 월정금을 받는 일명 그 폭력배들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는 폭력배들을 45명 정도 검거를 해가지고 7명 정도를 구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했던 그 폭력배가 자기가 구속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줄 테니 자기를 불구속해달라,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 폭력배가 행한 범죄 행위는 구속이 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었고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불구속할 사안이었는데 자기의 이제 그런 구속 염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범죄 혐의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이야기해봐라. 그게 과연 맞는 거라 그러면 참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폭력배로부터 정말 쇼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면 영등포에서 포주를 하는 그 업주에게 사채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채를 빌려가고 난 뒤에도 그 사채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이자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사채를 한꺼번에 다 갚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이렇게 생겨서 갚은 거니까 너도 혹시 돈 벌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게 뭐냐. 사람을 교통사고를 이장을 해서 사람을 치게 되면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통사고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뒷수습을 하려고 그러면 피해자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사고를 내고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내가 받는 그런 보험금이 있다?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종합보험만 가입하는 줄 알았지 운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리고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그 가해를 한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아주 좋은 성격의 보험이었는데 그걸 악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거나 그럴수록 보상금이 많이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구속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비까지 제공하는 그런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예를 들어서 보험 한 개에 뭐 최고 5천만 원까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4개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보험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런 대상을 물색해가지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충격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거 만약에 사상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호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112에 신고도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출석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망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서 또 진술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사망 사고를 했는지 고의로 냈다는 건 당연히 숨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고 상황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충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내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그런 그 항목, 그러니까 뭐 구호 조치라든지 경찰 신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의무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 합의가 된다 그러면 구속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설사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물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보상받는 그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굳이 형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이라는 그런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2천만 원 정도 공탁을 걸면 불구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보험을 들어서 2억을 받으면 2천만 원의 공탁을 걸었어도 1억 8천이 남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 돈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60, 70대의 노인들만을 골라가지고 한적한 도로, 그리고 뭐 새벽녘에 박스 줍는 뭐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만 상대로 고의적으로 충격을 해가지고 연쇄살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또 당연히 처음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대로 119 신고도 하고 112 신고도 하고 조사도 받고 합의도 일부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도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형사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취급함에 있어서 모든 게 정황상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것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망사고 이르겠다고 자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는 살인으로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그 사람이 인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만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런 엄청난 살인사건들은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 이렇게 연소적으로 그런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수사기관만 이렇게 수사 형사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유형, 그러니까 약간의 범죄 냄새가 나는 그런 사건들만 맡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직접 수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점들이 있는 사건만 모아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범죄의 냄새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느냐. 그럼 그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실제 어떤 이 사람의 그 죽음 뒤에 과연 그런 타살의 의심점이 있다, 살해의 의심점이 있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험금이 있다. 그러면 그 보험금을 누가 받게 수령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게 그 보험 뒤에는 그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오히려 피해자에 합의하는 그런 금액보다 가해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보험의 특약을 확인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은 처음부터 1심 재판부터 대법원 재판까지 전부 사건을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고의로 그 노인을 치었던 것들이 아니고 우연하게 그 사고 현장을 지나다 미처 그 노인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과실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상당 기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사 형사들이 수사 편의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약간 비틀어보고 뒤집어보고 털어본다 그러면 그런 의심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어떤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기지입니다. 키워드 기지를 택했는데요. 형사 한 명이 한꺼번에 범인을 몇 명이나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한 형사가 무수히 많은 범죄꾼들로 상대해서 다 쓰러뜨리고 다 잡아서 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1.5배 내지 2배의 인원이 있어야 안전하게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모두 이제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체포 작전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이런 2배 원칙에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검거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를 합니다. 근데 범죄가 뭐 항시 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일어나거나 검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형사가 그냥 뭐 퇴근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 거리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 유형이 있다 그러면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 범인들을 제압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형사만 3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주로 현행범 위주의 범인들을 좀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떤 형사의 노하우가 쌓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참 형사들처럼 정보원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는 수사, 즉 맨 땅에 헤딩하는 길 돌아다니다가 그런 현행범으로 주로 벌어지는 소매치기라든지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는 또 부축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조원들과 같이 항상 다니면 좋겠죠. 근데 조원도 가정 생활이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매번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활동할 때는 항상 저와 같이 하는 이런 캠코더, 지금 같으면 이제 캠코더 카메라로 범행 현장을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도 그 말보다는 어떤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그 범죄 현장을 찍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나 혼자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도록 그 증거 영상을 들이대면 다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혼자 캠코더를 가지고 유흥가 주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부축배기,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는 부축배기를 검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 옆에 웬 자가용이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이 3명이 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있고 3사람이 그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훔쳐서 범행하는 게 목격을 한 겁니다. 그걸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영화처럼 했다 그러면 벌써 날아가가지고 으라차차 해서 4명을 한꺼번에 다 때려잡아야 하는데 저는 망설여,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잡을 수 있는 저 4명 중에 1명일 뿐이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형사가 범인을 잡겠다고 나왔는데 범인이 4명이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포기하기에는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범인 4명이 도주하는 거를 계속 미행을 한 겁니다. 제 차를 타고 계속 미행을 하면서 과연 저것들을 어떻게 검거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미행을 하는데 한 3km쯤 가다 보니까 길 옆에 파출소가 보이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그 차량을 추월을 해가지고 파출소 앞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이고 잠깐 경찰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변에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범죄 현장에서 3km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범인들은 범행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형사들이 나를 검문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진짜로 그 형사의 말처럼 주변에 강력사건이 나서 거기에 의심점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검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순순히 신분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길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처럼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보급되고 그런 시절이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파수소에 보이니까 역 근처에 가서 역 파수소에 가서 신원조회만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순순히 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범행 현장에서 나왔고 설마 여기까지 누가 쫓아와서 자기를 검문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범행 둘은 그 파수소에 들어오는 순간 4명이 딱 들어온 문 가로막고 손 내밀이 빡빡빡 진짜 영화 같은 실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마저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한 명도 잡을 수 있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죠. 4대1로 싸워서 형사가 아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상에 담긴 화면은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형사가 체포하려다가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형사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을 수도 있는 거고 검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기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형사의 어떤 근성, 범인을 체포해야겠다는 그런 열정, 투지 이런 거에 의해서 범인을 안전하게 혼자서 4명까지 검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지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번째입니다. 3번째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누군가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이다. 어떤 그 식당에 가 보면은요,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 것이다. 이런 그 문구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고 내 맛에, 입맛에 맞다 하더라도 손님 입맛에는 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로 상대하고 있는 범죄 피해를 입고 당하신 피해자분들, 그런 분들이 민원인으로 왔을 때 또는 피의자로 왔을 때 억울해하는 그런 분, 나는 정말 억울해하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우긴다고 그래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가 억울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 지구대에서 한 20대 여성이 지구대에서 체포돼가지고 형사과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아니 도대체 물론 그 억울하다고 변명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병이 구속되는 사안에 갔을 때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억지 울음을 울거나 또는 변명으로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성은 시종일관 계속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그 담당 형사와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조사가 끝나면 돌아가거든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불구속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형사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계속 울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해서 그 여성분을 데려와 봐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뭐가 억울한지.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 당시에 직업은 접대부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여성이었는데 원래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길을 가는데 웬 20대 청년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서 혹시 일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에 이제 홀깃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성과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여성의 착각이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했지만 어떤 말다툼에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남자친구를 폭행을 하면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조사를 받고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이 말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남자친구가 너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해라.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합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더군다나 그 여성이 이제 접대부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술집 손님과의 어떤 2차 이런 뭐 성매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합의를 안 하려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접대부 하면서 성매매한 그런 부분들을 니네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 얼마나 그 여성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따져보고 싶었겠지만 제대로 그런 항변도 못 해보고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계속 뜯기고 이체도 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날 조사받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울분이 쌓여서 억울하니까 이렇게 친 건데 그 남자친구는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게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놈이 갈취범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이유 있는 억울함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성의 피해 조소를 받아가지고 그 남성을 체포에다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떤 액면 현장에서 벌어진 그 사건 하나만을 보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남성을 때렸다고 남자친구를 때렸다 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형사의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오. 이렇게 끝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은 계속 억울해하고 또 경찰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억울해서 끝까지 우는 것 그런 부분들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곧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상대자의 입장이 돼서 그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그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선택한 거 의심, 기지, 경청 이 3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꼭 제가 경찰이어서 어떤 업무적으로나 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선택한 것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심이라든지 기지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키워드로 선택을 했고요. 특히 저희 같은 수사 형사 그리고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민원인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사소한 거지만 어떤 억울함이나 피해를 당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그런 피해를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키워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상에서조차도 경찰관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합리적 의심, 합리적 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합리적 추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체로는 경찰과 형사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네. 경찰이 형사인지 형사가 경찰인지 네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인들이 네. 굉장히 그런 거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상은 경찰과 형사는 동일한 시험을 보고 동일한 계급 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은 경찰입니다. 경찰 틀 속에 네네. 형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서가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네.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라는 틀 안에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 경찰이 있고 또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일반 경찰들 그리고 교통 업무를 하는 교통 경찰관들 무수히 많은 부서들이 네, 있는데 네. 이제 범인을 추적하고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복을 입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형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엄밀하게는 같은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형사님도 경찰로 입사를 하셔서 네. 형사가 되시고 강력계 형사로 활동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동안에 약간 압축적으로 형사님의 경찰 히스토리를, 경찰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책을 한 권 쓴 겁니다. 네. 네네. 엑기스만 담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는 경찰을 하기 전에 꼭 경찰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경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경찰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경찰 하기 전에 여러 직업을 이렇게 전전하게 됐는데 3개월을 거의 넘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경찰에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너무나 제 체질에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업에 있어도 나를 네네.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정말 좋아서 하거나 이런 걸 못 느꼈는데 경찰을 들어와서 형사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범인을 잡으러 다니고 싶고 또 내가 활동하는 주변에 꼭 범죄꾼들이 있어요. 꼭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그때 체포되는 그 범인들의 손목에 수갑 채우는 네. 짜릿한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군요. 것에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쭉 형사로만 생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그것도 강력계 형사로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도 많이 놓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경찰을 소위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네.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듬직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도 피해자일 때 있고 경찰도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가장.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외부에 드러나 있는 노출되어 있는 투명한 유리관 속에서 생활하는 게 저희 경찰입니다. 어떤 공무원들보다 네. 가장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저희 경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대상자도 저희 국민이고 시민이고 구민이고 주민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접하면서 그런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민원도 그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해결되는 그런 민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악성 민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말투 그리고 행동 가지 한 가지 이런 것까지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악성 민원이 나타나면 네. 그 부서는 갑자기 쏴 하면서 서로 그 민원인을 피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또 범죄꾼들의 모함 네, 그렇죠. 또는 거기에서 조금 과잉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또 옷을 벗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형사님도 잠시 옷을 벗었던 적이 있죠. 너무 예.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셔서 한숨이 깊게. 저도 경찰 들어온 지 4년 차에 네네. 옷을 벗고 해임됐었죠. 중징계를 네. 당해서 경찰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떤 이렇게 범죄와의 그때는 한참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때라 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범인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그 깡패들, 네. 동네 깡패들이 어떤 대상업소에 피해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겸사겸사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깡패들하고 마주치게 된 거죠. 네. 근데 서로 이제 얼굴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희 관할에서 상주하는 깡패들이었으면 같은 관할에 있기 때문에 네. 너 무슨 형사님 아니면 무슨 깡패 이렇게 다 아는데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옆 관할이다 보니까 네네. 서로 이제 형사의 얼굴도 잘 모르고 친분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깍두기처럼 등치도 크고 짧은 머리에 이런 사람들 이제 보통 깍두기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네. 이 깍두기 같은 놈들 막 이러는데 그런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룸에서 들락날락하고 막 술이 건하게 돼가지고 저게 그 업주가 이야기했던 그 깡패들인가? 그러게 이제 쳐다보게 된 거죠. 그게 쳐다보게 된 게
이제 그 깡패들 입장에서는 시비로 정말 이어졌군요. 예,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어떻게 보면 멸치처럼 생긴 놈이 쳐다보니까 기분 나쁘겠잖아요. 자기들의 명색에 동네에서 힘 좀 쓰는 깍두기들인데 이상한 놈이 쳐다보니까 왜 쳐다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야 임마 왜 쳐다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치에 따라 저는 다르게 행동할 것 같은데요. 등치가 조금 작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경찰 초년생이고 4년 차인 뭐 순경이었기 때문에 네. 제 딴에는 경찰 신분이면 경찰이라고 그러면 다 통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어. 제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경찰이야 이러지 마 그러더니 이게 뭐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죠. 아, 그렇죠. 경찰 신분증 보여줘도 소용이 네, 없더라고요. 네. 야, 인마 네가 경찰이면 다야 그러면서 울통을 샥 벗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화려한 뭐 영문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면서 테이블 놓고 이제 주먹이 샥 날라오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면 난리가 형사가 뭐 나죠.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 것 예,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끔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뭐 물론 피하면서 이제 젊은 혈기도 있고 슬기롭게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깡패들이 그 당시 5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형사들이 4명이었고 예. 4대 5로 난투전이. 저희들은 건거하기 위해서 물론 네, 먼저 네. 시비를 걸었고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건거 차원에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얘들이 3명이 건거가 됐어요. 현장에서. 네네. 2명이 도망가고. 근데 그 중에 도망간 애들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잡혀간 애들 풀어줘라. 그러면 우리도 조용히 넘어가겠다. 뭔 소리냐?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경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당하게 니들 체포하기 위해서 벌어진 행위인데 우리는 잘못 없어. 원칙대로 해. 네.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언론에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크게 과잉 진압 막 이런 게 나왔겠군요. 심지어 그러면. 과잉 진압보다는 뭐 이제 그거를 뭐 덮으려고 했다. 뭐 심지어는 뭐 여성 쟁탈전, 뭐 접대부 쟁탈전, 뭐 이런 식으로 과하게 포장이 돼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무리하기로 해임이 됐었죠. 너무 눈물 나는 사연이었겠네요, 정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진단이 3주 나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텔레비 뉴스에 12시 뉴스에 영화네, 영화. 저희들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렇게 나쁜 경찰관으로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수배됐겠네요, 그럼. 수배는 안 됐는데 방송에 이제 이런 경찰관에 비경찰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짧은 경찰 기간 4년이었지만 나름 그래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그런 네. 형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범인만 잡으러 다니다가 내가 도망자 입장에서 갑자기 텔레비에 나쁜 경찰관으로 딱 나오니까 정말 이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왠지 아이고.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내가 쟤는 잘못은 쟤들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서 저렇게 TV에 나와야 되나. 범인만 잡으러 다니다가 도망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4명이 또 이제 열심히 투쟁을 한 노력하셔서 겁니다. 다시 투쟁하셔서 네. 명예회복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경우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밖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범죄자와 경찰관의 시시비비가 걸리면 경찰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게 경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30년 범죄자를 쫓아서 정말 맹활약을 하셨는데 전 너무 재밌었던 게 형사님 책에 보면은 부축배기 소림사 추천사 있잖아요. 예. 책의 추천사에 보면은 경찰서장 누구누구 뭐 이렇게 뭐 뭔가 뒤에서 뭔가 이분을 지지해 줄 만한 응원하는 분들이 뒤에 추천사를 쓰잖아요, 책에. 근데 형사님 책에는 보면은 부축배기가 옛날로 치면 아리랑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리랑이란 좋은 말을 왜 거기다 쓰냐 해갖고 부축배기로 바뀌었다라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예. 그 부축배기 소림사 추천사 있고
그다음에 차량 절도, 예, 두목. 그래갖고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그런 인상 깊었던 일화에 대해서 좀. 사실 그 부축버기 그 두목은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네네. 이렇게 현행범을 체포하러 다니던 그런 시절에 처음에 만난 그때 경찰 2년 차에 만난 친구예요. 네네. 그때 이제 11명의 그 부축배기 일당을 검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장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친구들 인해서 제가 그 범죄 수법을 알게 되고 배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형사 노하우를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들한테 이게 참 배우는 웃기는 거네요. 건데요. 저희들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를 수사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네. 근데 범죄는 항상 앞서갑니다. 네네. 회사에서 따끈따끈 신상품이 나왔듯이 신종 범죄들이 항상 형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뛰어요. 네네. 사건이 발생해야 수사가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범죄가 사실상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그 불신 검문을 갔다가 네. 옛날에는 그 종로 피카디리 그쪽 뒤쪽에 보면 쪽방 벌집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네네, 이게 막 한 네네. 2평, 3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뭐 3,000원, 5,000원만 주면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런 곳에 이제 범죄꾼들이 수배자들이 숨어서 은신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이제 조언을 데리고 갔었는데 A라는 방을 검문하고 B라는 방을 갔는데 똑같은 생긴 20대 청년이 또 있는 거예요. A 금방 했는데 똑같은 쌍둥이가 그냥 각방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방을 뒤졌더니 장지갑, 남자 지갑들, 반지갑 이런 것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자기들은 소매치기가 아니고 같은 소매치기로 분류되지만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아량치기다. 지금 부축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형제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녁에 나가면 그런 애들이 쎘는데 왜 우리만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네. 쉽게 장난하고 있어, 임마. 뭐 그런 게 있어. 아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명을 태우고 부축배기들이 활동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같이 다니는 걔들이 거군요. 찍어 이제 이쪽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걔들 찍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찍어주는 그 길목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차 타고. 네. 17인승 콤비 버스를 타고 네.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이 돌아요. 이제 계속 네. 그 자주 발생하는 네. 그 길목을. 그러다가 저놈이 긴데요? 그러면 찍어준 사람만 절절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범행하면 딱 수갑 채워서 차에 싣고 그렇게 해서 하루 전에 11명을 잡았어요. 11명. 하룻밤에요? 예. 우와. 그렇게 해서 그 만났던 친구인데 네. 정말. 지금까지 뭐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는 완전히 마음을 잡았어요. 네네. 아유, 너무 재밌네요. 형사라는 직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지하고 지엄한 상황들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드라마틱한 이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이런 우여곡절들을 넘어서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형사라는 직업을 택한다라든가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형사, 네. 경찰관 이런 거에 푹 빠져버리면 전부 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도 경찰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갑다 하고 이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경찰이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그러면 일단 과연 내가 경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경찰은 나의 적성에 맞는 건지, 네네. 체질에 그걸 맞는 먼저. 건지, 이건 먼저 가장 염두에 두고 네.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얘기 너무 흥미진진해서 이야기를 다 물을 것도 못 묻고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경찰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조심을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경찰로서 보여지고 싶은 모습도 있으실 테고. 우선 저는 경찰인으로 생활하면서
바라는 게 딱 있습니다. 제가 범죄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유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카페, 범죄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을 했는데 그 개설 취지가 제가 경찰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사명감에 불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내 개인의 생활도 자제하면서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가받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하는 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경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네. 이런 편견들 또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우리 경찰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런 편견에 의해서 우리 경찰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경찰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직접 와서 부딪혀보고 느끼는 네. 대로 평가를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범죄 사냥꾼이라는 카페 활동도 하고 뭐 인터넷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활동에 참여했던 회원분들은 정말로 경찰 마니아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누군가 그 사람들이 경찰을 욕하는 아니면 막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당신이 그런 경찰과 어떤 직접 경험이 있느냐.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대변을 네.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경찰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책도 해 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더 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이 잘하면 잘한 대로 큰 박수와 격려를 해 주시면 더 신이 나서 맞습니다. 더 보람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시고 방송도 나오시고 강연도 하시고 하면서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직하기만 해도 약자를 돕기만 해도 경쟁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이라는 직업일 텐데요. 소명감과 열정만 있으면 정말 가장 행복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빛을 비추고 미리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대우 형사님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해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